질문으로 넘어가면은 중국판 양적 완화? 중국 정부는 미국 금리 인하와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기다리면서 중국판 양적 완화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이는데, 트럼프가 될 경우와 미국이 금리 인하를 더 이상 못할 경우 중국의 양적 완화 진행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중국판 양적 완화는 네네. 아니고요. 네, 양적 완화라고 네네. 표현을 하시면 조금 그건 어폐가 있는 것 같고, 양적 완화는 기본적으로 정부가 쓸 돈을 지원해 주거나 어떠한 목적으로 위해서, 그러니까 정부가 쓸 돈을 지원해 준다는 건 채권을 발행하면 그 돈을 중앙은행에서 사주는 거죠. 네. 중앙은행에서 무슨 돈으로 사줄까요? 돈을 찍어서 사주는 거예요, 그냥. 네. 그게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 과거에 오랫동안 해왔던 일이고요. 근데 그거 중국이 지금 하겠다라는 건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사주겠다는 건 아닙니다. 미국이 23년 뭐 이렇게 해왔듯이 채권을 많이 발행해서 네. 돈을 쓰겠다라는 거죠. 돈을 그냥 허공에서 찍어서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중국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게 국채금리가 엄청 낮죠. 중국은 오히려 국채금리를 높이려고 막 하고 있죠. 너무 사람들이 저축만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투자든 소비든 안 하고 사람들이 자꾸 경제 힘든 것 같아, 무서워라고 하니까 국채금리가 사상 최저로 내려갔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뉴스에서 보면 중국의 국채금리가. 채권에 투자한다는 건 저축을 한다는 거예요. 중국의 정부가 채권에 몰려있는 저축을 이제 소비와 좀 주식 투자로 이제 유도를 하기 위해서 그걸 먼저 정부가 총대를 메고 돈을 쓰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특별채도 발행하고 여러 가지 채권을 발행해서 그 채권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중국의 채권이 엄청 인기가 좋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그러니까 금리가 계속 하락하죠. 그럼 그 사는 사람들의 그 채권을, 그러니까 신용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행위인 거죠. 그건 전혀 사실은, 그리고 정상적으로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쓰는 행위는 그거는 뭐 그렇게 뭐 어떤 양적 완화듯이 그런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빚을 내서 돈을 소비를 완전히 진작을 시키겠다라는 거고, 중국은 할 수 있는 룸이 지금 엄청 많다. 일단 그거는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금리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럼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네. 그 채권을 이제 발행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게 어떻게 그 중국 소비 진작에 도움이 되는 경로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질문 좋아요. 이렇게 해주셔야 저는 생각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는 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분들. 진짜로 이게 이해도가 다 틀리기 때문에. 자, 채권을 찍는다는 거는 뭐죠? 사람은 채권을 찍을 수 없지만 큰 기업과 국가는 채권을 찍어서 그걸 판매를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은 돈을 빌리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10년물 채권을 찍어서 팔면 내가 10년 뒤에 너 원금 보장할게. 그리고 연에 지금 시장금리 몇 프로야? 이 퍼센티지의 이자를 줄게. 내 채권을 사가면 10년 동안. 이 얘기예요. 그죠? 근데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부러졌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 디플레이션. 네네네. 소비할 여력이 없다. 근데 채권을 살 여력은 있는 거예요. 중국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축에 엄청난 많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채권 통해서. 계좌에도 그렇고 MMF도 그렇고 동양은 서양하고 다르다니까요. 저축. 근데 서양권 애들 눈에는 그냥 무조건 소비 어떻게든 미국처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한국이나 다 동양권은 돈 없는데 막 빚내가지고, 미국은 정말로,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미국은 정말로 그달 벌어서 그달 씁니다. 그런 가게가 거의 정말 많아요. 미래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TV도 막, TV 하나 사는데 무조건 막 6년 할부 막 이렇게 가요. 그런 식으로 모든 게 다 렌탈이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아무튼 간에. 그러니 그 돈을 채권을 발행을 하면 그게 또 개인만 있겠어요? 그리고 나라의 채권인데 기관이든 보험사든 엄청 많단 말이에요. 미국도 여전히 미국 국채 따박따박 사는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계속 미국채를 경고하는 거는 미국이 앞으로 써야 되는 돈에 비해, 늘어날 그 지출량에 비해 그 수요가 너무 한정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막대한 양을 써버리니까, 미국은 오랫동안 써왔으니까. 근데 중국은 이제 시작이라고요. 이제. 채권을 판다라는 얘기는 저축 수요자들에 대한 돈을 빌려서 그 돈을 민간에게 쓸 수 있게 돈을 나눠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를 재배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축을 재배치하는 거죠. 채권을 팔아서 그걸 정부 재정으로 나간다는 거는 정부가 원하는 곳으로 재배치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은 있어요. 오히려 트럼프가 당선돼서 진짜 관세 때리잖아요. 그렇게 세게. 네. 트럼프는 그걸 빌미로 협상을 통해서 중국하고 실제 무역을 재개할 거라고 저는 장기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사업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막 언론에서 얘기하듯이 트럼프가 되면 중국이 안 좋고 이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에 그걸 빌미로 오히려 진짜 무서운 건 바이든 정부 막 이런 데들이 정말로 막 아예 그냥 못하게 규제 법으로 막아버리고 막 이러니까 문제지. 트럼프는 결국에 그걸 가지고 일단 협상 카드로 시작해서 이제 협상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진짜로 그 고율 관세가 다 실현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럴수록 중국은 돈을 더 풀 겁니다. 그래야 그 경제 성장을 맞출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수출이나 이런 걸로 할 수가 없는데 더 소비 진작이 더 강해질 거란 얘기죠. 그리고 그게 뭐였죠? 다음 게? 미국 금리 인하. 미국이 네, 금리 인하를 못하게 될 그러니까 맞아요. 이거 좋다고 생각했어요. 이 질문이 좋은데, 미국이 예를 들어서 인플레가 어떤 좀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다시 막 강해지고 이런 느낌이 나서 연준도 본격적인 막 그렇게 금리 인상 22년에 한 것처럼 그건 못하지만, 예를 들면 금리 인하에 대한 프라이싱이 완전히 다 없어지고 금리 인하를 추가로 못한다 이렇게 생각이 될 때, 시장금리가 올라갈 때, 미국의 시장금리가 더 막 올라갈 때 중국이 재정정책을 정말로 특별한 규모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냐, 한마디로 시장금리 막 올라가고 달러도 강해지고 할 때, 사실은 그 상황이 온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 중국의 뭐 어떤 위안화에 큰 타격이 가거나 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투자자들은 중국이 돈을 풀겠다, 뭐 부양하겠다 이거보다 이로 인해서 중국의 경제가 되게 강해지겠구나의 긍정적인 어떤 그거를 반영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왜 더 강하게 생각? 부양책을 쓴다라고 하면 경제가 더 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부양책을 쓰면 돈을 많이 쓰니까, 예를 들면은 뭐야 얘네 미국은 긴축하는데 중국이 막 이렇게 부양책을 쓰네? 이거 중국 위안화 같이 똥값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이미 말했지만 중국의 금리가 너무 낮았다고요. 근데 부양책을 쓰면 일단 중국 금리가 올라가겠죠. 시장금리가. 부양책을 막 쓰니까.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금리 차도 덜해지겠죠. 또 하나는 중국의 경제가, 지금 서방 애들은 계속해서 중국이 뭐 부양책을 충분히 안 했네, 이거 가지고 계속 그래요. 근데 반대로 중국이 경제에 대한 기대나 뭔가 경제가 진짜 소비가 살아나네, 아니면 중국의 물가가 반등하네, 이런 모습이 긍정적으로 작용된다면 당연히 오히려 중국의 자산에 몰리는 효과가 될 수가 있지. 그게 굳이 뭐 외환이나 이런 걸 결정하는 요소는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금리차, 뭐 한쪽은 긴축 중인데 뭐 이런 거 이렇게 하기에는, 중국은 지난 기간 너무 오랫동안 정말 긴축을 심하게 했고, 미국같이 뒤에서 부양을 하거나 전역으로 너무 심하게 했고, 애초에 기존 출발선 자체가 되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국은 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크다고 강조하는 게 이제 그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국채가 떨어지면 달러 인덱스가 강세가 되고 위안화 약세가 되고, 미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달러가 강세가 되고, 그로 인해서 위안화 약세로 이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또 중국 증시에 불리한 거 아닌가. 근데 위안화가 보면은 최근에 중국이 뭐 부양책 한다 뭐 한다라고 할 때 위안화가 강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외환이라는 거는 제일 어떻게 보면은 좀 사실은 그 외환을 예단하는 것 자체가 제일 어렵고요. 모든 것 중에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외환을 예단한다 그래서 뭐 달러가 강하면 주가가 하락하고 막 이런 공식들 많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보통 움직이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은. 그래서 그거는 지금 뭐 누가 먼저 선제적으로 생각해서 예측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캐피님 말씀하시는 게 뭐 유가 오르고 미국채 오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 관리가 안 될 거다. 그러니까 저희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나라는 그냥 뭐 X 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맞아요. 부동산이 한국은 진짜로 위험해질 거예요. 뭐 가계부채, 그러니까 미국의 구조와 달리 미국은 이제 정부가 민간의 부채를 탕감해주고 정부의 부채가 많아서 정부발 위기가 두려운 상황이라면, 한국은 이제 민간 부채가 너무 다 부동산에 쏠려 있어서 사실은 한국은 좀 그 부동산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긴 할 겁니다. 그런 상황이면. 근데 또 어떤 정권이든 그거를 어떻게든 넘기려고 하니까 또 그러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부동산이 하락하면, 부동산에 문제가 생기면 주식시장은 뭐 같이 받겠네라고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사실은 지난 과거 히스토리를 봐도 그렇고 주식시장과 뭐 어떤 부동산 시장이 한국이든 뭐 어디든 그렇게 막 병행해서 움직이진 않아요. 한국은 뭐 가버넌스 문제도 있고 뭐 다 이래서 사실 좀 주가가 여러 가지 고질적인 문제도 있고 어쨌든 한국도 주가가 사실은 비싼 편은 아니라서 뭐 어떤 글쎄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 진짜 요새 보면은 좀 아무튼 캐피님 말씀하신 대로 유가가 70불 정도인데 환율이 1370원이잖아요. 근데 유가가 여기서 뭐 예를 들어 만약에 100불, 120불 간다고 환율이 무조건 오를 거냐 그거는 아닐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외환을 진짜로 외환은 어떤 맞추기가 매우 어려워서 저도 모르겠는데 그냥 생각하면 저는 달러가 계속 강할까 지금 레벨에서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유가가 오른다고 달러가 강해진다 이거는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네, 다음 질문. 중국은 어마어마한 M2 증가율, 즉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환율 자체는 말이 안 되는데 왜 채권과 환율의 가치가 지켜질까? 자,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중국의 M2 증가율이 늘지가 않았어요. 저도 좀 는 거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맞다. 그러니까 지금 네. 중국의 시장이 결국에는 이제 그게 M2 광의 통화나 뭐 이런 게 늘 거야라는 기대인 거예요, 지금. 중국이 그렇게 전혀 중국은 통화량이 사실은 너무 안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늘 거야라는 기대감인 거지. 일단은 애초에 지금 그렇기 때문에 위안화가 강세고 그렇기 때문에 채권으로 자꾸 투자자들이 됐던 중국의 사람들이 저축할 생각을 하는 거지 자꾸 투자를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근데 그거를 중국의 재정부가 됐던 중국의 당국자 지금 하는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진짜로 굉장히 그거를 크게 늘릴 거라고 생각하고 그 질문 주신 분께는 죄송하지만 중국의 통화량은 애초에 늘고 있지가 않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중국이 부양을 크게 할 경우 석유, 구리, 철광석 셋 중에 어디가 가장 업사이드가 있는지. 일단은 확실한 건 석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소비에 대한 거니까 구리하고 철광석은 사실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셋 중에는 저는 일단 순서로 치자면 뭐 업사이드 폭은 저는 모르겠고 순서로 치자면 석유가 제일 빨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엔화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엔화롱은 외화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나와요. 엔화롱은 가능하고 아주 소량은 해볼만 한데 예를 들어서 그게 어떤 뭐 이제 일본 엔화의 롱을 잡는 분들은 일본 총리가 바뀌면서 긴축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 그런 뉘앙스를 풍겼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전에 중앙은행장 바뀔 때도 그렇고 현재 중앙은행장이죠. 네. 근데 결국에 해봤자 늘 자리에 가면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제 생각에는 가면 못해요. 가면은 뭔가 그게 새로운 현실을 깨닫게 되나 봐요. 이게 이래서 전임자들이 다 못했던 거구나 하고 뭔가 엄청 막대한 현실. 그래서 어떤 그런 단순한 단순한 생각으로 뭐 강하게 베팅할 만한 저는 포지션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업사이드가 많이 높게 있고 굉장히 엔화가 저렴한 것도 많고 네. 지금 일본인들이 벌써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높지 않은데 꽤 불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모멘텀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한 상황이지만 이렇게 모두 다 알고 있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뉴스잖아요. 네.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모두가 네. 다 알고 있는 거라서 그런 생각으로 어떤 FX에 대한 어떤 방향성 베팅을 한다라는 거는 위험하거나 아니면 되게 오래 걸리거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얘기 나온 김에 그러니까 캐나다의 주식 중소 기업들이 많이 안 좋았던 이유가 네. 저는 오히려 지금이 캐나다의 정말 작은 기업들을 살만한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저는 한 번도 건드린 적이 없는데 이제 샀어요. 정말 처음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 포트폴리오가 저희는 22년 1월에 처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미 그때는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미 고공행진을 해 있었죠. 근데 이제 그 기업들이 대부분 안 좋았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지난번에 간략하게 말씀드린 것 같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천연가스 미국이나 캐나다는 쉐일을 뽑으면 천연가스가 딸려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 현재 되게 싸요. 근데 천연가스는 언제 오른다라는 거를
하기에는 가장 세상에서 제일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타이밍을 맞추기는. 천연가스의 가격 움직임을 보면 천연가스는 정말 특히 파생하시는 분들 사이에선 과부제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 과부제족이. 네, 유명해요, 천연가스는. 진짜로. 그리고 그게 진짜 어떤 천연가스를 전문으로 서양에서 그런 것만 트레이딩하는 회사들의 영향력도 크고, 아무튼 절대 개인분들은 그런 거를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얘기를 하는 입장인데, 다만 장기적으로는 그게 언제 반등할지는 제가 뭐 그거는 뭐 예측을 하려고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다만 장기적으로는 천연가스는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다. 그게 어떤 친환경적인 이슈가 되든지, 사실상 천연가스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뭐 하다못해 전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문제에 천연가스를 해결책으로 쓰는 움직임들도 나오고 있고요. 다만 지금은 천연가스가 셰일 업체들이나 이런 데가 뭐 좀 기름 뽑으면 너무 막 막대하게 그냥 딸려서 나오는 거예요, 공짜로. 근데 천연가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운송에 대한 어떤 코스트가 많이 들어요. 보관 및 운송.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관련한 기업에 장기 투자한다는 목적으로 해서 좀 잘 찾아보시면, 근데 천연가스 기업들 은근히 현재 저렴하지 않은, 그러니까 비싼 경우가 꽤 많아요. 천연가스 기업들이. 천연가스 가격은 낮은데 네, 낮은데 주가는 높아요? 주가는 예, 그렇게 안 낮은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 네. 친환경에 대한 걸 높게 쳐줘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실제로 그들은 천연가스 가격에 조금 그들의 매출이 덜 받는 거죠. 왜냐면 그들은 천연가스를, 말했듯이 천연가스를 정유하는 기업들은 원유 기업, 셰일 기업들, 이제 그런 기업들이 보통 같이 하는데, 제가 지금 말하는 좀 높다라는 데들은 천연가스를 캐는 기업이라기보다는 운반하면서 뭐 수익이 난다든지 뭐 이런 기업들 네. 입장에서 그렇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천연가스 가격이 장기적으로 상승할 것 같아. 근데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원유도, 저는 원유는 좀 단기적으로도 다 왔다라고 보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런 관점이라면 천연가스는 좀 덤이 될 수가 있잖아요. 어떤 그런 맞아요. 박살난 그 캐나다 회사들을 네, 맞아요. 지금 이제 쭉쭉 좀 한다면 그런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여기까지 하시고 좋아요와 구독 네, 눌러주시고, 좋아요, 구독 많이 네. 눌러주시고요. 오늘 Q&A 투자- 많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만, 네, 네. 그렇게 하시죠.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